밤은 짙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고요했지만 빗소리는 그 고요를 찢고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저택의 창문들은 빗방울에 흐릿해졌고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그림자들로 가득했다. 민서는 10살이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젖은 낡은 스웨터 아래 더욱 왜소해 보였다.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세상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흐릿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거대한 사업 제국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딸에게는 그림자처럼 멀고 차가운 존재였다. 그의 눈은 늘 서류철에 박혀 있거나 비즈니스 통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에게 딸은 그저 비싼 미술품이나 고가의 시계처럼 저택을 채우는 또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듯했다. 민서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정원을 응시하곤 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천둥이 굉음을 울리며 하늘을 가르자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의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민서의 시선이 번개와 함께 섬광처럼 번쩍인 정원 한 구석에 멈췄다.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발걸음을 창밖으로 향하게 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민서는 망설였다. 저택의 엄격한 규칙은 밤늦게 혼자 정원에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이미지와 저택의 품위를 중요하게 여겼고 사소한 일탈도 용납하지 않았다. 집사 박 씨는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무표정한 얼굴은 민서에게 언제나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원 한 구석에 그 흐릿한 형체는 민서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호기심과 함께 연약한 생명체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낡은 레인코트를 걸치고 손전등을 챙겼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나섰다. 모든 불이 꺼진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뱃속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복도를 지나 거실을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라도 박 집사에게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저택의 엄숙한 침묵은 그녀의 작은 발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듯했다. 겨우 정원으로 통하는 뒷문을 발견하고 그녀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서는 망설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옷깃을 파고들었다. 정원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질퍽한 소리가 났다. 손전등 빛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아까 보았던 그 희미한 형체를 향해 나아갔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그것은 개였다. 작고 검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젖은 낙엽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다. 개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피 냄새가 났다. 개 옆구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거대한 저택에 잘 가꾸어진 정원에 이런 끔찍한 모습의 개가 쓰러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개의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고 그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민서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불쌍해라.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개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레인코트를 벗어 개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몸으로 개의 작은 몸을 가렸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개를 품에 안아들었다. 개의 몸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축 늘어진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뜨거운 피가 그녀의 낡은 스웨터에 스며들었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개의 천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민서는 개를 안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고 빗물은 그녀의 눈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가까스로 뒷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집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개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데 개의 심장이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서의 방은 저택의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거의 없었다. 마치 주인이 떠나버린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개를 조심스럽게 욕실로 옮겼다. 작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개의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털을 조심스럽게 씻어냈다. 따뜻한 물이 닿자 개는 희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민서는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응급처치 도구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종종 길고양이나 새들을 돌보곤 하셨다. 민서는 기억을 더듬어 저택의 어딘가에 있을 응급처치함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도 그녀는 주방 옆 창고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소독약, 붕대, 거즈 등이 들어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쌌다. 개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숨소리는 불안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개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다. 개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폭 안기자 민서는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개의 검고 촉촉한 코에 얼굴을 부비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새벽녘까지 그녀는 개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다. 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세한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쯤 민서는 잠시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어렴풋이 어머니의 미소와 함께 낯선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의 품에 안긴 개를 보고 안도했다. 개의 숨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눈도 또렷하게 뜨고 있었다. 민서의 눈과 개의 눈이 마주쳤다. 개의 눈은 깊고
영리해 보였다. 어젯밤의 공포와 고통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함께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민서는 개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개는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다. 어딘가 불편한 듯 흐느적거렸다. 민서는 걱정이 되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 아버지는 개를 싫어했고 박 집사는 집안에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했다. 하지만 민서는 개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겠다고. 그녀는 개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젯밤 번개가 쳤을 때 하늘의 별처럼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별은 민서의 조심스러운 보살핌 아래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민서는 자신의 용돈으로 몰래 캔 사료를 사고 남몰래 별에게 먹였다. 별은 예상보다 똑똑했다. 민서의 지시를 잘 따랐고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민서가 방에 없을 때면 별은 침대 밑이나 벽장 속에 숨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박 집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늘 긴장 속에서 별을 돌봤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발소리 하나에도 온몸을 굳혔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별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박 집사가 들어섰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 캔 사료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별은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박 집사의 차가운 시선이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민서의 손에 들린 캔 사료와 바닥에 떨어진 사료 찌꺼기를 스캔했다. 아가씨,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박 집사는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침대 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분명히 별의 존재를 눈치챘을 터였다. 아가씨 방에서는 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박 집사가 싸늘하게 말했다. 이 저택의 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하지만 얘가 너무 아파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 집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라는 듯했다. 민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는 박 집사의 차가운 얼굴에서 어떤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집사는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별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민서는 별을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별아.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별에게 속삭였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저택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별과 함께 이 거대한 감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별이 민서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코로 그녀의 옷자락을 밀며 침대 옆 서랍장 쪽으로 이끌었다.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는 사진을 무심코 보았다. 그런데 별은 사진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듯 했다. 특히
어머니의 모습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민서는 의아했지만 별의 행동에 집중했다. 별은 앞발로 서랍장을 긁적이며 낑낑거렸다. 민서는 서랍장을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래된 일기장, 작은 보석함,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 별은 지갑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민서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서 민서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아주 어렸을 적의 별과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찍혀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별이 이 사진 속의 강아지란 말인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별은 분명 길에서 죽어가던 유기견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진 속 강아지의 눈빛과 털 색깔, 작은 몸집은 별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민서는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소 옆에 앉아있는 강아지의 눈빛은 지금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별의 눈빛과 똑같이 깊고 영리해 보였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잡은 듯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별은 민서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요하게 숨을 쉬었다. 이 작은 생명이 단순히 우연히 만난 길, 잃은 개가 아니라는 확신이 민서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묘한 징후와 과거에 속삭인 민서의 마음속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빛바랜 사진 속 강아지와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별의 눈빛은 너무나도 영특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민서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강아지. 그 사진은 꽤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별은 대체 몇 살이란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저택의 정원에서 그것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서는 별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별은 민서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그녀의 품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별이 어젯밤보다 훨씬 기운을 차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별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민서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치에 다가와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이며 민서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서는 별에게 물과 사료를 주었다. 별은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런 별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에 이렇게 온전히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민서는 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욱 늘렸다. 학교에 다녀오면 곧장 방으로 돌아와 별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별은 민서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듯했다. 민서가 슬퍼하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고 그녀가 기뻐하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민서에게 별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였고 때로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처럼 그녀를 감싸 안는 존재였다. 그런데 별의 행동은 점점 더 기묘해지기 시작했다. 별은 특정 장소나 물건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아버지가 드나드는 서재 근처에서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나 낮은 울음소리를 내곤 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그저 별의 호기심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별의 행동은 민서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자 별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소리조차 내지 않던 별이 이렇게 격렬하게 짖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별의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별아, 왜 그래? 조용히 해야 해. 민서는 속삭였다. 별은 낑낑거리며 민서의 품에 안겼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서재 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서재 안에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민서는 다음 날 아버지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버지의 지시로 철저히 잠겨 있었고 평소에는 박 집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때 별이 민서의 다리를 긁으며 다시 서재 문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그리고는 문 아래 작은 틈새를 킁킁거렸다. 민서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별은 왜 이렇게 서재에 집착하는 걸까? 별은 민서의 손을 이끌고 서재 옆에 놓인 거대한 장식장으로 향했다. 장식장에는 아버지의 취향대로 비싸고 고풍스러운 도자기와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별은 장식장 맨 아래 칸을 앞발로 긁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장식장 아래 칸에 놓인 오래된 책들을 꺼내보았다. 책들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별은 유난히 두꺼운 가죽 표지에 낡은 책 한 권을 건드렸다. 민서는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가족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잠금 장치는 너무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잠금 장치를 부수고 책을 열었다. 책 안에는 고서 대신 낡은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그 서류들 사이에서 민서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신문에는 삼진그룹 회장 일가 교통사고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찌그러진 자동차와 함께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민서의 눈길은 신문 기사의 내용에 고정되었다. 기사에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동승했던 강아지 한 마리는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실종된 강아지. 민서는 순간적으로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고요히 민서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알겠니? 라고 묻는 듯했다.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별은 정말로 어머니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 강아지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별은 사고의 모든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민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별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신문 스크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때 별이 민서의 손에 들린 신문 스크랩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신문 스크랩 한쪽 귀퉁이를 찢으려는 듯 앞발을 들었다. 민서가 자세히 보니 신문 스크랩 귀퉁이에 흐릿하게 인쇄된 작은 로고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의 로고였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고, 실종된 강아지,
그리고 경쟁사 로고가 찍힌 신문 스크랩.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된 살인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별이 살아있는 증거라면 별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민서는 신문 스크랩을 조심스럽게 원래의 가죽책 안에 다시 넣어두고 책을 장식장 안으로 돌려놓았다. 박 집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상복구시켰다.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불안과 흥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는 별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별아, 네가 아는 것을 내게 알려줘. 우리가 함께 어머니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별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더욱 예리한 눈으로 저택 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빴고 민서에게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종종 불안해 보이거나 혼자 있을 때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에 대한 별의 집착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별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서재 안에 있었다. 별은 민서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다. 서재 문 앞을 서성이거나 민서의 손을 끌고 아버지의 집무실을 가리키는 시기였다. 민서는 별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는 서재에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박 집사가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아버지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 저택 안은 거대한 감시망 같았지만 민서는 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급한 사업 문제로 저택을 비우게 되었다. 박 집사 역시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민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서는 별과 함께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아까 낮에 박 집사가 옷매무새를 가다듬다 잠시 서재 문 열쇠를 넥타이 핀처럼 옷에 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마도 급하게 나서는 길에 잠시 다른 곳에 두었을 것이다. 민서는 박 집사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평소에 잠겨 있었지만 오늘따라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박 집사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서는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별이 박 집사의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고풍스러운 탁상시계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민서는 시계를 자세히 보았다.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지만 시계 바늘이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었다. 별은 앞발로 시계 뒷면을 긁었다. 민서는 시계를 들어 올렸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서재 문 열쇠였다. 민서는 별의 영리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열쇠를 들고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묵직한 소리를 내며 서재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가죽책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다. 민서는 손전등을 켜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별은 민서의 발치에서 서재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민서는 별의 행동을 주시하며 서재 안을 탐색했다.
아버지가 앉는 거대한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문서들이었다. 그러던 중 별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책상 아래쪽을 긁었다. 민서는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숙였다. 책상 아래쪽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자물쇠를 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별은 다시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책상 반대편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책상 다리 밑에 박혀있는 작은 못을 가리켰다. 민서가 못을 뽑아보니 그 못의 끝에는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다. 민서는 숨겨진 열쇠로 가죽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가 열리자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서류들 중에는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비밀 계약서, 그리고 삼진그룹의 내부 고발과 관련된 문서들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녹음 테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녹음기를 찾기 위해 서재 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별은 민서의 발치에서 맴돌며 마치 이것이 바로 네가 찾던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서는 녹음기를 발견하고 녹음 테이프를 넣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희미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는 위협적인 어조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삼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덮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의 비밀이 모두 폭로될 거야. 특히 당신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 그것은 민서가 막연하게 의심했던 것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는 남자의 협박에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제발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녹음 테이프는 거기서 끝이 났다. 민서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로 살인이라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단 말인가?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조용히 민서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별은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민서는 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홀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며왔다. 갑자기 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집사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서둘러 녹음기와 서류들을 가죽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책상 밑에 숨기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켰다. 별은 민서의 행동을 도왔다. 그녀는 재빨리 서재 문을 닫고 열쇠를 다시 시계 속에 숨겼다. 그리고는 박 집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전력 질주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별은 민서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민서는 이제 확신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별은 그 끔찍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별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별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별이 있었고 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는 별을 꼭 끌어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싸움은 시작될 것이라고. 기억의 그림자. 그리고 적의 출연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민서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협박당했다는 것은 어린 민서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10살짜리 소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고 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별은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서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면 별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민서는 별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별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민서는 별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별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자 그녀의 슬픔과 복수심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위협적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다면 아버지는 단순히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을까?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았던 것일까? 다음 날부터 민서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저택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다. 그녀는 등하굣길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색 차량이 눈에 띄었다.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별은 민서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듯 그녀의 발치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밤이 되자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서는 별과 함께 자신의 방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때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민서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민서는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별을 꼭 끌어안았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민서는 누군가 문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자신의 방 문고리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방 창문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밤사이에 저택에 침입했던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박 집사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 모든 일이 아버지를 협박하는 남자와 관련되어 있다면 박 집사마저 그들과 한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별만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별은 민서의 불안을 감지한 듯 더욱 민서의 곁을 바싹 붙어 다녔다. 별은 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고 민서가 잠든 밤에는 그녀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었다. 민서는 별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유난히 냄새를 맡거나 긁는 신용을 했다. 마치 민서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민서는 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단서들을 모아나갔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별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별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정원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석상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석상은 오래되어 이끼가 끼어 있었고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민서는 석상에 가까이 다가가 별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석상 아래에는 작은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이 세운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찌그러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흐릿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주 작은 강아지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강아지는 분명 별이었다. 민서는 목걸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목걸이는 어머니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던 것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이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실망했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던 날, 이 목걸이도 함께 사라졌던 것이다. 이 목걸이가 왜 이곳에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이곳에 묻어두었을까? 민서는 알 수 없는 의문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별이 민서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석상을 가리켰다. 석상 아래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히 석상에 새겨진 문구가 아니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고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돌진해왔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뒤집혔고 민서는 정신을 잃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찌그러진 차 문 사이로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남자는 녹음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위협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사악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익숙한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다. 그녀의 옆에는 별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꿈속에서 보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섬뜩하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 민서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김 이사였다. 김 이사는 아버지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만큼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언제나 차갑고 위선적인 인상을 주었다. 민서는 이제 확신했다.
김 이사가 바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음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서는 김 이사를 만났다. 김 이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글맞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아첨하고 있었다. 민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은 김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김 이사는 민서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순간적으로 그녀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민서의 꿈속에서 보았던 잔인한 미소와 똑같았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민서는 별에게 김 이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별은 사진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털을 곤두쓰고 으르렁거리는 별의 모습은 마치 김 이사가 자신의 원수라도 되는 듯했다. 민서는 별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김 이사는 분명 어머니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민서는 별과 함께 김 이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별은 김 이사의 냄새를 맡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붙었다. 민서는 별의 도움을 받아 김 이사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김 이사는 주말마다 외곽의 한 외딴 창고에 드나들었다. 그는 항상 밤늦게 창고에 들어가 수상한 서류들을 옮기거나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곤 했다. 민서는 별과 함께 몰래 그 창고에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비오는 주말 밤, 김 이사가 창고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민서는 별과 함께 그의 뒤를 밟았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민서는 낡은 레인코트를 걸치고 별을 품에 안았다. 창고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공장 건물들만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별과 함께 창고 옆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창고 뒤편에 작은 환기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기구는 너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별에게 창고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다. 별은 민서의 말을 이해한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민서는 조용히 덤불 속에 숨어 별을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민서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얼마 후 별이 다시 환기구를 통해 나왔다. 별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그것은 김 이사의 지갑이었다. 민서는 깜짝 놀랐다. 별은 지갑을 민서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민서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여러 장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서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명함 한 장이었다. 명함에는 유성 로펌, 변호사 박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함 뒤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가? 김 이사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민서는 별을 품에 안고 재빨리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김 이사의 손전등 불빛이 덤불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김 이사는 주변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수상한 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별을 꼭 끌어안았다. 별아,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
민서는 김 이사의 지갑에서 꺼낸 명함을 들고 고민에 잠겼다. 유성 로펌, 변호사 박정호.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명함 뒤에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서는 직감적으로 이 명함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별이 있었고, 그녀를 돕는 이 작은 생명의 도움으로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어쩌면 이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민서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통스러운 고백과 검은 음모, 김 이사의 지갑에서 발견한 명함과 그 뒤에 쓰여 있던 암호 같은 숫자들은 민서의 손안에서 뜨거운 불씨처럼 느껴졌다. 유성 로펌, 변호사 박정호. 민서는 이 이름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그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별은 민서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든든함은 민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서는 별을 꼭 끌어안았다. 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모든 걸 알게 될까? 별은 민서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결심했다. 박정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 이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 집사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민서는 겉으로 태연한 척 행동했다. 저택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은색 차량이 자신을 미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서는 여러 번 골목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쫓아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도 아무도 그녀를 따라붙지 않았다. 민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유성 로펌의 주소로 향했다. 로펌 건물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다. 민서는 로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정호 변호사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안내원은 그녀를 잠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박정호 변호사님은 현재 외근 중이십니다. 약속은 하셨나요? 민서는 당황했다.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내원은 더 이상 민서의 말을 듣지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렸다. 민서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로펌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박정호 변호사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로비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그가 박정호 변호사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와 함께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서를 발견하고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서 양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민서입니다. 박정호 변호사님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는 민서를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은 답답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였다.
박 변호사는 민서의 앞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짐작은 갑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고가 아니었죠.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망설임과 함께 깊은 고통이 느껴졌다. 민서 양, 이 일은 민서 양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이사라는 사람도, 그리고 아버지가 협박당했다는 사실도요. 별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별을 꺼냈다. 별은 박 변호사를 보자마자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별을 보자마자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은 박 변호사의 손길에 몸을 맡기더니 이내 꼬리를 살랑였다. 별, 살아있었구나.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겼다. 민서는 박 변호사의 반응에 의아했다. 마치 그가 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서 양,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네 어머니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이사가 꾸민 치밀한 살인이었습니다. 민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짐작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박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다. 김 이사는 자네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네 아버지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김 이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네 어머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던 날, 김 이사는 고의로 트럭을 이용해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별을 데려가 없애려 했습니다. 별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별은 기지를 발휘해 김 이사의 소나귀에서 도망쳤고 자네가 살려준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김 이사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와 자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고객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늘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지. 그런 그녀의 죽음을 은폐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했습니다. 김 이사의 협박과 자네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별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별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나는 별이 무사히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별이 언젠가 진실을 세상에 밝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서 양이 별과 함께 나타났으니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민서는 박 변호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그녀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이사의 죄를 밝혀내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김 이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비리와 잔해, 어머니의 살인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별입니다. 별은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김 이사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김 이사가 관련된 여러 사업비리 문서들과 함께 김 이사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해외 계좌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김 이사는 자네 아버지 회사에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은 김 이사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서는 박 변호사의 설명에 집중했다. 그럼 아버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가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단순히 피해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아버지는 김 이사의 협박에 굴복했지만 그 역시 일부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이사와 달리 직접적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를 설득해 진실을 밝히고 김 이사의 죄를 밝혀내는데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네 아버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김 이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 변호사 회장님이 왜 아가씨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까? 김 이사의 눈은 민서의 품에 안긴 별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별 저 망할 개가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이야. 김 이사는 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서는 재빨리 별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박 변호사는 김 이사의 앞을 막아섰다. 김 이사,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밝혀질 겁니다. 김 이사는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어린애와 늙은 개가 무슨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증거는 이미 모두 인멸했습니다. 김 이사는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저 개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라. 개자식. 김 이사는 별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별이 민서의 품에서 튀어나갔다. 별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김 이사의 공격을 피하더니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물어뜯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김 이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별은 김 이사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그를 넘어뜨렸다. 김 이사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다. 박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김 이사의 몸을 제압하고 그의 손을 뒤로 꺾었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감히 나를 물어. 김 이사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이사의 목덜미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김이사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다. 민서는 놀라움과 함께 별의 행동에 감탄했다. 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가 살인 미수와 여러 비리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들이 로펌으로 들이닥쳤다. 김 이사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민서와 별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김 이사가 끌려나가자 민서는 주저앉아 별을 끌어안았다. 별은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민서는 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별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살렸어. 박 변호사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서 양, 이제 시작입니다. 김 이사가 체포되었지만 그가 관련된 음모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별이 있었고 박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다. 그녀는 김 이사의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를 밝혀내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복수에 대한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 그녀를 살려낸 작은 별이 있었다. 도주와 사랑의 힘 김 이사의 체포는 민서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왔다. 김 이사가 순순히 당할 리 없었다. 그의 배후에는 분명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 터였다. 박정호 변호사의 말대로 김 이사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서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속한 거대 기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전에 김 이사의 잔당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박 변호사는 민서에게 당분간 저택을 떠나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는 입이 가벼운 놈입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와 한패였던 자들이 민서 양을 노릴 겁니다. 김 이사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세력이 민서 양이 가진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별을 안고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다.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별이 찾아준 어머니의 목걸이, 그리고 김 이사의 지갑에서 발견한 박 변호사의 명함과 녹음 테이프.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었다. 짐을 다 챙기자 민서는 별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어머니를 삼킨 음모의 중심지였다. 그날 밤 민서는 별과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다.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아파트는 작고 아담했지만 민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저택의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과는 달리 이곳은 나무 바닥과 아늑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별과 함께 숨을 고르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는 아파트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낯선 시선으로 그녀의 아파트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 이사의 잔당들이 그녀를 찾아낸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 계획을 의논했다. 민서 양, 그들이 그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군요. 박 변호사는 목소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분간 몸을 숨겨야 합니다. 내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서에게 옛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정수현 형사를 소개해 주었다. 정 형사는 과거 박 변호사와 함께 김 이사의 비리를 조사했던 인물로 현재는 경찰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 정 형사는 민서의 사연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민서와 별을 자신의 고향인 시골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외부인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정 형사의 집은 아담하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민서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정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별 역시 이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 보였다. 정 형사는 민서에게 과거 김 이사의 비리를 조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 이사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자금 세탁, 그리고 기업 내부의 비자금 조성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우연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고요. 정 형사의 말은 민서의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용감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정 형사에게 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발견한 녹음 테이프를 건넸다. 녹음 테이프에는 김 이사가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정 형사는 녹음 테이프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회장님의 육성이 담겨 있으니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정 형사는 민서에게 물었다. 자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김 이사와 한패였던 건가?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였던 건가? 민서는 아버지가 단지 김 이사의 협박에 굴복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단지 어머니의 사고 이후 많이 힘들어 하셨을 뿐이에요. 김 이사가 아버지를 협박한 것이 분명해요. 정 형사는 민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은 민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별과 함께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별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 보였다. 특히 별은 정 형사의 집에서 키우는 다른 개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민서는 별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민서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사고 현장에 대한 더욱 선명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별은 필사적으로 차 문을 긁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때 차 문이 열리고 김 이사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김 이사는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사악하게 웃었다. 이 빌어먹을 여자,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비밀은 나와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김 이사는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목걸이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는 차 안에 있던 모든 서류들을 불태웠다. 그 순간 별이 김 이사의 손을 물어뜯고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김 이사는 별을 쫓아가려 했지만 별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김 이사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개를 잡아 저 개만 잡으면 돼. 꿈속에서 민서는 김 이사가 불에 태운 서류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다. 김 이사는 반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별은 민서의 불안을 감지한 듯 그녀의 품에 뛰어들어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민서는 꿈속에서 보았던 김 이사의 잔인한 얼굴과 불타는 서류,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김 이사가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다. 반지는 분명 사고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것은 김 이사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민서는 다음 날 아침 정 형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 형사는 민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혼 반지라 그것이 사고 현장에 남아있다면 김 이사의 살인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 형사는 민서의 기억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사고 현장은 잊힌 듯 숲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찌그러진 차는 이미 치워졌지만 주변에는 낡은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민서는 별과 함께 사고 현장을 꼼꼼히 뒤졌다. 별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김 이사의 냄새와 어머니의 냄새를 쫓는 듯했다. 별은 사고 현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바위 밑을 긁었다. 민서는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바위 밑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다. 반지는 불길에 그을린 듯 검게 변했지만 그 형태는 분명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다. 민서는 결혼 반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김 이사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정 형사는 결혼 반지를 보며 감격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김 이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민서는 별을 꼭 끌어안았다. 이 모든 것이 별 덕분이었다. 별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민서와 정 형사는 몸을 숨겼다. 숲속에서는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김 이사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민서와 정 형사를 찾아내기 위해 사고 현장까지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별을 꼭 끌어안고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별은 그녀의 품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 형사는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 양,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자네는 별과 함께 여기서 벗어나게,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게. 정 형사는 민서를 뒤로하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남자들은 정 형사를 발견하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정 형사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 형사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별을 안고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 그녀는 정 형사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했다. 민서는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몸에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별은 민서의 품에서 그녀를 응원하듯 낑낑거렸다. 멀리서 정 형사와 남자들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정 형사가 이런 위험에 처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고 정 형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민서는 마침내 숲을 벗어나 작은 마을의 외곽 도로로 나왔다. 그녀는 지나가는 트럭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트럭 운전사는 친절하게 민서를 태워주었다. 민서는 트럭 뒷좌석에 앉아 별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꼭 쥐고 결심했다. 이 반지에 담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마지막 대결과 드러나는 진실 트럭은 민서와 별을 태우고 도시를 향해 달렸다. 민서는 트럭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응시했다. 숲속에서의 긴박했던 도주, 정 형사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 반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손에 꽉 쥐어진 차가운 반지 조각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맞설 차례였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박정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형사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그들은 안전하게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정 형사의 희생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서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 이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박 변호사는 민서에게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의 비리와 자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만 그들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민서는 망설였다. 기자회견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민서는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 변호사는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김 이사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흘렸다. 언론은 거대 기업 삼진그룹의 비리와 그 중심에 있는 김 이사의 실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다. 민서는 별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 단상에 섰다. 그녀의 작은 몸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민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김 이사와 그 배후 세력의 추악한 음모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고가 위장된 살인님을 밝히고 김 이사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별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어린 소녀의 충격적인 폭로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이어서 김 이사의 비리, 아버지가 협박당했던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고 김 이사와 아버지의 대화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나약한 목소리와 김 이사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순간 회견장 문이 열리고 민서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민서의 폭로를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된 듯했다. 아버지는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김 이사의 협박에 굴복하여 아내의 죽음을 은폐했습니다. 김 이사는 저의 사업 비리를 빌미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다. 거대 기업의 회장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고백이 끝나자 민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연민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비겁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것이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삼진그룹은 엄청난 파문과 함께 위기에 직면했다. 김 이사의 비리와 민서 어머니의 살인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김 이사와 그의 배후 세력들을 체포하기 위해 나섰다. 별의 증언과 어머니의 결혼 반지,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은 김 이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 이사는 구속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민서와 별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반항은 이미 늦었다.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 김 이사의 모든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 형사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다. 그는 김 이사의 잔당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민서는 정 형사를 찾아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형사님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형사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별과 자네의 용기 덕분이지. 나는 그저 도왔을 뿐이야. 이제 자네 어머니는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야. 재판은 시작되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민서의 증언과 별의 역할, 아버지의 고백,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별은 법정에서 김 이사의 얼굴을 보고 격렬하게 짖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별의 모습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김 이사의 죄를 확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서는 법정에서 별과 함께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김 이사의 비리를 밝히려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김 이사는 살인죄와 기업 비리,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삼진그룹은 회장의 비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민서는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고 김 이사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던 사람이었다. 민서는 과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재판이 끝난 후 민서는 별을 안고 법원 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별이 민서의 얼굴을 핥았다. 민서는 별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별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 후의 평화 치유와 새로운 희망. 김 이사의 몰락과 아버지의 고백으로 세상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진실의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갔다. 민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은 온전히 밝혀졌고 김 이사는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그녀에게 슬픔과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민서는 별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박 집사는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지만 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저택의 비밀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박 집사는 이제 민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 아버지는 재판을 앞두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민서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민서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하고 진실을 숨겼던 그의 비겁함은 민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사업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민서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해주었고 함께 그녀를 추억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했다. 별은 저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저택 곳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존재는 저택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민서와 별은 정원 곳곳을 산책하고 함께 햇살 아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별은 여전히 영특했고 민서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냈다.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품에 안겼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눴다. 민서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내성적이고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웠던 용감한 아이로 알려졌다. 친구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성숙함에 감탄했다. 민서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수연 형사와의 인연도 이어졌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종종 민서를 찾아와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정 형사는 민서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민서에게 멘토이자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민서는 정 형사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민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되새겼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은 민서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단체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다.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버지는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고 민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했다. 그녀는 법을 통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별은 민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별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영특하고 민서에게 깊은 사랑을 주었다. 민서가 설립한 자선단체는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정의와 용기 그리고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서는 별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김 이사는 벌을 받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별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은 민서의 옆에 앉아 어머니의 묘비를 응시했다. 마치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민서는 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깊은 행복감이 깃들어 있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녀의 삶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찾은 것이다. 민서는 별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뒤로하고 언덕을 내려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이 피 하늘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다. 민서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그녀의 영원한 별, 사랑하는 반려견 별이 함께할 것이었다.